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죠. 이론은 이론이다. 이 가격 안정성의 원칙,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무너졌을 때 정말 무섭게 순식간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 바로 디지털 런이라는 그 속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한국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 분석 시리즈 드디어 3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소비자 보호라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한번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볼 텐데요.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보호장치 부재, 그러니까 이른바 보호 공백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은행이 주도해서 발행하고 또 우리가 이미 익숙한 예금자 보호제도의 틀을 좀 참고해서 어떻게 한국형 소비자 보호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설계 아이디어들을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3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은행 보고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네, 보고서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보호 공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우리가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금자 보호요? 그렇죠. 바로 그 예금자 보호, 즉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경영을 잘못해서 파산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그 피해가 중간에 어떤 완충 장치도 없이 고스란히 그 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용자, 다시 말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도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그 디지털 런의 속도 문제가 결합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뭐 직접 지점에 가거나 ATM을 찾아 헤매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줄 서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스마트폰 앱에서 알림 하나 딱 뜨면 뭐 너도 나도 클릭 한 번으로 바로 환매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죠. 심지어 그게 사람이 아니라 미리 짜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봇들이 시장 상황을 딱 감지하고 자동으로 막 대량 환매 주문을 내는 것도 가능해요. 이러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금이 그냥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와. 이런 초고속 자금 유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의 그 가격 안정성, 즉 이론은 이론이다라는 약속, 페그라고 하죠. 이게 만약 흔들린다. 그러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그냥 순식간에 내 돈이 뭐랄까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한국은행은 이런 위험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아예 하지 맙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입장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균형 잡혀 있어요. 보고서 곳곳에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혁신을 우리가 거부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그 혁신 위에 신뢰를 제도 안에 좀 제대로 담아내자는 겁니다. 혁신은 하되 안전하게 하자. 그렇죠. 즉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뭐 편리함이라든지 효율성 같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혹은 사용자,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한 틀을 먼저 잘 만들고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여러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은행이 발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있어요. 바로 예금 토큰인데요. 이것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안정성과 혁신이라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제도적인 설계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2025년 10월 27일에 발표된 그 한국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 본문, 그리고 같이 공개된 질의응답 자료나 요약본 등을 보시면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은행이 중심이 돼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예금 토큰과 연계해서 보완한다.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되게 흥미로운 방향 제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는
이런 한국은행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더 안전한 모델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는 그 한국은행이 제시한 방향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각 주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협업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은행이 발행하고 빅테크가 유통하는 모델인데요. 은행이 발행하고 빅테크가 유통한다. 네, 각자 가장 잘하는 역할에 집중해서 시너지를 내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그리고 관련된 여러 법규들을 철저히 지키는 시스템, 즉 준법 감시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을 책임지는 겁니다. 은행은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간 쌓아온 그 신뢰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 규제를 준수해본 경험도 풍부하고요.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닷, 앵커 역할을 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반면에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메신저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그들의 진짜 강점,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 능력, 그리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수억 명의 사용자 기반, 즉 네트워크 효과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아주 쉽고 빠르게 확산시키는 그런 능력들을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과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사용성의 닷, 앵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안전하게 만든 돈을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잘 쓰게 만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과 빅테크의 협업이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그 밑바탕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발행, 상환, 또 자금 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 같이 은행과 빅테크 간에 미리 약속된 여러 규칙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아주 투명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도 임의로 조작할 수 없게끔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코드의 닷, 코드 앵커, 즉 기술적인 신뢰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결국에는 은행이라는 제도의 튼튼한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위에 사용자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빅테크의 편리함, 그리고 블록체인의 투명성이라는 기술로 그 안정과 편리의 두께를 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이 단순히 안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막연히 믿는 것을 넘어서요. 매일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안전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이는 안전, 동시에 정말 편리하게 체감하는 편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그 은행 중심의 단계적 도입, 그리고 안정성 확보 기조와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와, 기술로 두께를 더한다.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은행이라는 튼튼한 뼈대 위에 편리함과 투명성이라는 기술의 살을 잘 붙인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두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아주 세부적인 설계 방안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지적됐던 그 한국은행의 우려사항들을 우리가 제안하는 이 은행 발행 빅테크 유통 모델과 여러 기술적 장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또 보강할 수 있을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걱정했던 그 지점들을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소비자를 위한 촘촘한 보호막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보호장치입니다. 바로 고객 자금의 안전한 보호죠.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기 위해서 맡긴 돈,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그 준비 자산을요, 발행사의 운영 자금이나 다른 자산들과 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분리해서 오직 고객만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신탁, 트러스트입니다. 고객이 맡긴 돈은 발행사가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기관, 예를 들면 아주 믿을 수 있는 시중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만약의 경우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주체,
뭐 은행이든 은행 컨소시엄이든 이 주체가 파산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요. 신탁된 고객 자산만큼은 다른 어떤 빚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서 고객에게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산절연 원칙인데요. 법으로 딱 못을 박아두는 겁니다. 이 돈은 발행사의 파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고객의 것이다 라고요. 당연히 발행사가 이 소중한 고객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행위, 즉 재담보나 재활용은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위험은 나누면 줄어든다는 원칙도 당연히 적용해야 합니다. 고객 자산을 단 하나의 신탁기관에 전부 다 맡기는 것보다는 여러 건실한 기관에 이렇게 나누어서 보관하는 다중수탁, 멀티커스터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죠. 그리고 특정 기관 하나에 너무 많은 자금이 쏠리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한 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을 전체 준비 자산의 예를 들어 30%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집중도 제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이건 특정 수탁기관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충격이 전체 시스템으로 번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을 돌려줘야 할 때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을 미리 정해두고 이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걸 상환 우선순위 워터폴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1순위는 우리 사용자들의 자금 상환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2순위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외부 감사를 받는데 꼭 필요했던 비용들, 예를 들어 수탁 수수료나 감사 비용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3순위가 되어서야 발행 주체의 운영 관련 비용 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야 합니다. 와,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또 계약적으로 아주 빈틈없이 자물쇠를 여러 겹 채우는 그런 느낌인데요. 신탁으로 분리하고 파산에도 안전하게 하고 여러 곳에 나눠 맡기고 심지어 돌려줄 순서까지 미리 다 정해놓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좋은 장치들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냥 저희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 내 돈 정말 잘 있구나 하고 좀 안심할 수 있게요.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신뢰의 닷과 기술의 두께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이는 안전, 미저블 세이프티의 구현입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안전합니다라고 이렇게 선언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그 준비금이 지금 이 순간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 Real-Time Proof of Reserves, POR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제나 그제 기준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정말 매일 D+0, 당일 기준 업데이트된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월간 회계감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금융감독당국의 정기점검 결과 같은 그런 객관적인 검증 자료들을 사용자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앱 내 공지사항 제일 위 같은 곳에요. 언제 확인된 결과인지 명확한 날짜, 즉 타임스탬프와 함께 게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이 가장 우려했던 그 보호 공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1차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금보험의 보호를 직접 받기는 좀 어렵다면 그 대신에 훨씬 더 강력하고 투명한 법적, 계약적, 그리고 기술적인 보호 장치를 여러 겹으로 만들고 그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 자금을 일단 안전하게 분리하고 그걸 또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튼튼한 방화벽을 쌓는 거라면 이제 진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속도, 즉 디지털 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아무리 벽이 튼튼해도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 버티기 어렵잖아요.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위험에는 어떤 장치들이 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코인런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그 속도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금을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인런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에 가깝고요. 그보다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속도를 제어한다. 스무스 랜딩이라는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다층적인,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매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을 좀 지능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매 요청이 갑자기 막 폭주할 경우에요. 단순히 그냥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천 방식 같은 공정한 대기열 시스템을 도입해서 특정 봇들이나 고빈도 매매자들이 환매 우선권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각 사용자에게는 자신의 요청이 대략 언제쯤 처리될 것인지 예상 처리 시간을 투명하게 알려줘서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1분 또는 5분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총 환매 금액의 일시적인 상한선을 두는 속도 제한 장치, 벨로시티 캡 같은 것을 도입해서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자금이 유출되도록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윙 프라이싱이라는 가격 조절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장이 극도로 혼잡할 때, 즉 너도 나도 막 환매하려고 몰려들 때요. 그 환매 가격에 아주 약간의 불이익, 예를 들면 0.05%나 0.1% 정도의 추가 수수료 같은 형태로요. 이걸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 혼잡 시간에 택시 요금이 할증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네네. 투기적인 단기 자금 유출을 일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 생활 자금을 인출한다거나 가맹점에서 결제를 위한 환매 같은 그런 선의의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잘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게 패닉을 부추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 안정을 돕는 일종의 미세 조정 장치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유동성 공급 계획, 다시 말해 유동성 사다리, 리퀴디티 레더를 미리 아주 촘촘하게 구축해 놓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사용자의 환매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또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 예를 들면 현금이나 중앙은행에 맡겨둔 지급준비금 레벨 0, L0로 대응을 합니다. 만약에 환매 압력이 조금 더 거세지면 그 다음 단계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초단기 예금이나 아주 우량한 기여범, CP, 레벨 1, L1 같은 자산을 활용하고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시장에서 비교적 빨리 팔 수 있는 국채나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 레벨 2, L2 등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는 사전에 미리 약정을 맺어둔 다른 건실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그런 비상 크레딧 라인, 이걸 신디케트 라인 레벨 3, L3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마치 소방서가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자동화된 비상계획을 갖추는 것이죠. 이건 저희가 지난 EP2에서 다루었던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키트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한국은행이 예금 토큰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예금 토큰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소비자 보호 장치들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예금 토큰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주로 민간 혹은 은행이 주도해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편리하게 사용하고요. 기업 간의 아주 큰 금액의 자금 이체라든지 아니면 증권거래처럼 높은 수준의 신뢰와 안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또 100%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 토큰을 사용하는 이런 이원화된 시스템 듀얼 레이를 운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른 디지털 화폐가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1대1로 아주 쉽게 교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 즉 인터체인지 룰북 같은 것은 미리 잘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결정적인 역할은 역시 위기 시에 발휘됩니다. 만약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거나 실제로 페그가 흔들리는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이 자신이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의 안전한 예금 토큰으로 언제든지 1대1 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가 외환위기 때 달러를 풀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에 대한 신뢰, 즉 1원은 1원이다 라는 그 믿음, 이걸 단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일성을 회복시키는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그 예금 토큰 병행 사용 기조와도 맞닿아 있고요. 또 현재 한국은행이 연구 중인 CBDC 관련 프로젝트 한강의 잠재적인 결과물을 실제 소비자 보호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한 좀 거시적인 보호 장치들, 그러니까 뭐 고객 자금 보호, 코인원 속도 제어, 예금 토큰 연계 같은 이런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방안들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큰 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겪는 문제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다거나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했을 때 혹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처럼 아주 구체적인 사고나 분쟁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좀 미시적인 사용자 경험, UX 측면의 보호 장치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요, 개별 사용자가 실제 문제를 겪었을 때 그 해결 과정이 막 불편하거나 불투명하다면 절대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안정성 확보 노력만큼이나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얼마나 빠르고 또 공정하게 해결되는가 하는 이런 미시적인 사고 및 분쟁 처리의 절차와 그 사용자 경험, UX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오류 송금인데요. 만약 사용자가 미리 이 주소는 안전해 라고 등록해둔 자신의 다른 계좌나 뭐 특정 지인 계좌 같은 이런 내부 또는 외부 화이트리스트로 잘못 보냈다면요.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 시간, 예를 들면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T+1 정도까지는 사용자가 앱에서 직접 이거 잘못 보냈어요. 잠시 보류해주세요. 되돌려주세요. 홀드 리컬 리퀘스트 버튼을 눌러서 거래를 임시 중단시키거나 혹은 수취인의 동의하에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잘 설계되어야 하겠죠. 네, 필요하겠네요. 둘째, 사기나 피싱 거래가 의심될 때입니다. 이건 정말 속도가 생명이죠. 시스템이 자체적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통해서 이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면요. 즉시 해당 자금을 자동으로 동결시켜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때 목표는 의심거래 패턴을 감지한 시점부터 실제 자금을 동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time to freeze, TTF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예를 들면 3분 이내로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상적인 거래를 사기로 잘못 판단해서 애꿎은 사용자의 자금을 묶어두는 그런 오류, 이걸 오탐률, false positiv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령 오탐률 목표치를 0.5% 이하로 설정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결제 관련 분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안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명확한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3단계 절차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명백한 오류, 예를 들어 이중결제 같은 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즉시 처리하는 단계고요. 2단계는 사용자와 판매자 간의 조정 단계로 담당자가 개입해서 가급적이면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해결을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3단계로 넘어가서 외부의 공신력 있는 분쟁조정기구나 중재기관을 통해서 3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액 분쟁에 대한 즉시 환불 정책 같은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 분쟁에 대해서는요.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 아닌 한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제한을 두고 우선적으로 환불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건 사용자에게 작은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해주는구나 하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고 및 분쟁 처리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진행 상황 공유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서 내 문제가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예를 들면 접수 완료, 처리 중, 결과 대기 중, 예상 완료 시점 ETA는 언제쯤인지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겠죠. 네, 결국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뢰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겠군요.
사용자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믿고 쓸 수 있겠다라고 진심으로 느끼려면 결국은 발행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뭐랄까, 숫자로 보여주는 안심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투명한 정보 공개에 기반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숫자로 안심시키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소비자 보호 리포트 공시를 통해서 상세한 운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환매 요청 처리 시간, 예를 들어 50%의 요청은 평균 몇 분 안에, 그리고 95%의 요청은 몇 시간 안에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약속된 처리 시간을 넘긴 지연 건수는 몇 건이고 그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한 달간 접수된 오류 송금이나 사기 피해 결제 분쟁 건수는 총 몇 건이고 그중 해결된 비율은 얼마이며 평균 해결에 며칠이 걸렸는지, 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 동결 시스템이 몇 번이나 발동되었고 그중 오탑률은 몇 %였는지, 보안 관련 지표로서 계정 해킹이나 탈취 시도 건수는 몇 건이고 실제 피해 발생률은 얼마인지, 예를 들어 100만 거래당 0건을 목표로 한다든지, 사용자들이 2단계 인증, 2FA 같은 보안 설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비율,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매일 중비금 증명, POR, D+0을 100% 달성했는지 여부 등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상세하네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아예 앱 내에 실시간 운영 현황판, 라이브 대시보드 같은 기능을 마련해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요 지표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환매 대기열이 얼마나 길고 나의 예상 처리 시간, ETA는 몇 분 정도 남았는지,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팔 때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는 얼마인지, 가장 최근에 준비금 증명이 완료된 시각은 언제인지, 타임스탬프, 그리고 현재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지 혹은 점검 중인지 등 주요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즉시 알리는 투명성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강력한 보안 체계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용자의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키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곳에 보관하고 암호화된 상태에서만 연산하는 그런 다자간 컴퓨팅, MPC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특수 하드웨어, HSM을 사용하는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운영, 예를 들어 준비금을 관리하거나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등의 작업은 반드시 여러 명의 책임자 승인, 즉 다중서명, 멀티식을 거치도록 하고 각 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된 안전한 주소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 또 거액 출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일정 시간, 예를 들면 6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동안 출금을 보류하면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냉각 기간, 타임락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 사용자가 비밀번호나 복구문구 같은 모든 접근 정보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지인, 소셜 가르디언스나 최종적으로는 은행 창구 방문 같은 오프라인 신원 확인을 통해서 계정을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복구, 소셜 리커버리 방안까지 다각도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와, 진짜 들어보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법적인 장치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안전장치, 실시간 정보 공개, 강력한 보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라는 그 구체적인 결과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뭐랄까 일종의 성적표 같은 핵심 성과 지표 KPI를
딱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막연한 구호보다는 측정 가능한 약속, 즉 명확한 핵심 성과 지표 KPI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결과는 어떠한지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KPI들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상환 속도, 리뎀션 스피드 KPI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환매 요청의 95%는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처리를 완료한다. 그리고 특히 은행 영업시간 중에 접수된 요청은 90% 이상 당일 T+0에 처리 완료한다. 와 같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공개하는 겁니다. 둘째, 사기 대응, fraud response KPI입니다. 의심거래 감지 후 동결까지 걸리는 시간, TSTF를 평균 3분 이내로 달성한다. 그리고 정상 거래를 사기로 오인하는 오탐률, false positive rate를 0.5% 이하로 유지한다. 같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셋째, 분쟁 처리 효율성, dispute resolution efficiency KPI입니다. 고객 분쟁 접수 후에 최초 응답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2시간 이내로 한다. 평균 분쟁 해결 소요 시간을 5영업일 이내로 달성한다. 그리고 접수 후 30일을 초과하는 미해결 분쟁 건수를 0건으로 유지한다. 등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넷째, 투명성 및 규제 준수, Transparency and Compliance KPI입니다. 매일 D+0 준비금 증명 POR을 100% 수행한다. 월별 외부 회계 감사 및 분기별 감독당국 점검 결과를 적시에 공개하고 관련 규정을 100% 준수한다. 등은 당연히 달성해야 할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시스템 안정성 KPI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코인런 속도 제어 장치들, 예를 들면 서킷 브레이커나 스윙 프라이싱 같은 것들이 실제로 발동된 시간의 비율을 전체 운영 시간의 1% 미만으로 유지한다거나 L2나 L3 단계의 비상 유동성 공급 장치가 가동된 횟수를 월 평균 1회 미만으로 관리한다 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해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설계할 때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층적이고 또 촘촘한 고민과 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은행 같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진 안정성이라는 제도의 뼈대는 굳건히 지키면서 그 위에 편리함과 투명성이라는 기술의 두께를 더해서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보호의 두께를 어떻게 하면 더 두텁고 또 빈틈없이 만들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객 자금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지키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시작해서 디지털런이라는 빠른 속도에 대응하는 기술적인 완충 장치들, 또 사용자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절차와 경험, UX 디자인,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시와 보안 강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약속인 KPI 설정까지 정말 사용자의 관점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러한 다층적인 보호 장치들이 단순히 그냥 계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구현되고 또 그 운영 과정이 사용자들에게 아주 투명하게 공개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정말 안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금융생활 속에서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랄까, 기술을 통한 신뢰의 제도화,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의 두께를 튼튼하게 잘 쌓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뼈대죠. 바로 전통금융의 아주 오랜 원칙 중 하나인 금산분리,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이 원칙을 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꼭 필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준비하시는데 든든한 참고 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EP4에서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